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의와 윤리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각각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들은 각자 마음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숲에는 공동체주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숲의 모든 주민들에게 오늘의 가르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강물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숲의 동쪽 지역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가 공동체주의의 진면목을 발휘할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선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지혜의 나무는 그날 아침 오늘의 가르침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강물은 우리 모두의 힘을 필요로 한다. 공동의 선을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네. 이 메시지는 처음엔 모호하게 들렸지만 곧 주민들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가장 강한 동물, 곰은 나무들을 뽑아 임시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버들은 곰이 가져온 나무들을 이용해 튼튼한 댐을 쌓아 올렸습니다.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 주변 숲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엘크들은 물에 젖은 동물들을 안전한 동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숲의 모든 주민들이 서로를 위해 힘을 합치자 상황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강물이 잦아들자 주민들은 마침내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위기는 지났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숲이 주민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쫓았다면 숲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모두의 힘을 합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인 공동의 삶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숲의 주민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배려와 협력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숲에는 또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지혜의 나무가 말하길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네. 이로써 마이클 샌델의 철학은 숲천 주민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의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결정이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행복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행복 점수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큰 게시판에는 전날 마을 전체의 총 행복 점수가 계산되어 게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이웃 해리라는 이름의 발명가가 이사 왔습니다. 해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고 안에 틀어박혀 고민 끝에 쾌락 측정기라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사람의 이마에 대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행복 점수를 측정해주는 놀라운 장치였습니다. 해리는 쾌락 측정기를 마을 회의에 가져가 시연했습니다. 측정기는 마을 사람들의 신체 상태, 정서적 지수, 심지어는 날씨에 따른 행복도 변화까지 측정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리의 기계에 열광했고 결국 마을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쾌락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모든 마을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집계되어 마을 점수에 더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행복 향상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이웃들이 갑자기 서로에게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서로의 기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인 멜로디는 고객들이 즐거워할 스윗도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으며 아이들은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매우 내성적이던 토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출근할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분명 마을의 총 행복 점수를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참으로 기묘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억지로 웃으며 행복을 연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며 지나친 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몰래 모여 대규모로 웃음 요가를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해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쾌락 측정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그 웃음이 진정한 행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자신의 발견을 공유하며 쾌락 측정기 사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복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웃어야 할 때 웃고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유대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의 쾌락 측정기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를 더 깊고 진정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행복 마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미의 인과관계론에 대한 독특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휴미의 이론을 사람들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우화입니다. 한 마을에 톰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매일같이 그가 욕망하던 가장 신성한 과업인 황금 사과를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 사과는 마을 전설에 따르면 비할 데 없는 맛과 영양가를 자랑하며 소유자가 어떤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을 부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톰은 자신의 사과나무에 물을 주며 좋은 날씨를 바라며 또 이상한 주문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에는 노을빛으로 빛나고 사과는 황금빛으로 익어라. 시간은 흘러 그의 수고 가결실을 맺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톰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보니 그의 사과나무에 하늘에서 떨어져 달빛을 받으며 황금색으로 빛나는 사과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 소리 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알린 톰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톰의 사과를 보며 놀라워했고 이윽고 몇몇은 자신들의 사과나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똑같이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에 살던 지혜로운 할머니가 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톰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고 흥미로워했습니다. 톰, 왜 사과가 갑자기 황금빛으로 변했는지 생각해본 적 있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톰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아마 제가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고 날씨 조건을 잘 맞추고 물도 충분히 줘서 그런 것이라 믿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데이비드 휴미의 인과관계론을 빗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톰, 사실 너의 주문이나 날씨는 하늘에서 황금 사과가 열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도 모르지. 너는 단지 그 사과가 열리기 전에 많은 우연적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원인이라 믿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톰은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휴미 말했듯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반복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엮여 있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경험을 통한 인식이며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보장할 수 없는 일이지. 이후 톰은 자신의 행운을 절대적 진리로 단언하기보다는 그것이 그저 멋진 우연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이 방식으로 사과나무를 보살피며 그것이 황금빛 사과를 되찾 맺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탐구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연의 신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휴미의 인과관계론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어떤 것들은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머러스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톰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는 자연법 이론에 심취해 자신의 하루하루를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토미는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신선하게 늘어져 있는 마을 시장을 거닐다가 불쌍한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를 채우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적 인간성의 시험일지니? 토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며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음식물을 나눠주는 것이 자연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의 뇌리 속 윤리 원칙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에서 사과 한 다발과 빵 한 덩어리를 사왔습니다. 강아지는 음식을 바꾸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고 토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자연법의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커다란 돌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괴로워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큰 부상은 없는 듯 했습니다. 토미의 머리는 자연법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친 아이를 돕는 것은 자연법에 따른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다가간 토미는 친절하게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깨끗이 해줄 도구가 없는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길가에 핀 약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약초를 사용해 아이의 작은 상처에 발라주기로 했습니다. 토미는 자연에서 발견한 모든 것이 인간이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 강아지와 아이는 토미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매일같이 토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는 종종 찾아와 함께 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라도 걸린 듯 몸이 아픈 강아지를 보면서 토미는 또다시 자연법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던 토미는 가끔 친절함이 과도할 경우 어떻게 자연의 이치와 상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적절한 방사선 속의 적응을 통해 동물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하려던 찰나 신중하게도 그는 이성을 사용하여 더 나은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을에 새로운 수의사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며 토미를 우상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토미는 자연법을 실천하며 마을에 착한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법이 단순히 이론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로 변모해갔답니다. 그리고 토미는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매일매일이 삶의 신의 의도와 일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오늘도 자신만이 자연법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법의 토미, 그는 여기서 가장 행복한 철학자야. 그리하여 자연법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